광명 시장님이신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온라인 또 동영상으로 격려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프라인에는 오늘 포럼에 이끌어갈 서울 한영대학교 김봉화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를 해주실 여성가족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양정성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인하대학교 대학원의 다문화 교육학과의 김영순 교수님이 세 분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또 지금 반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온라인에는 여성가족과의 세명 과장님, 또 사회복지기관의 광명사회복지관, 또 하안사회복지관, 또 철산사회복지관, 또 관장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소아노인복지관, 또 하안노인복지관 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노인복지관에서도 함께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사회복지 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활동가 또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활동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100여 명이 접속 중인 것 같네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오늘 가족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새롭게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많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가족 포럼을 준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IMF 때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가족이 해체되거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요. 가족은 어쩌면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족 안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로서의 가족의 대표가 노력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가족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새로운 가족 정책을 이제를 통해서 많은 의견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강명 시민을 대상으로 강명시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 및 강명시 다문화 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결과 보고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강명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김인혜 총괄팀장이 진행하겠습니다. 가족 인식 및 수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 인식에 대해 가족 대화 시간은 주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41.8%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은 운동 의식이고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관심과 이해, 책임감과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안식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행복의 원천이라고 가족의 정의 및 범위입니다.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59.7%가 찬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족 다양성 수용 정도에 대해서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88.1%가 괜찮다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셨고요. 이혼이나 재혼도 필요하면 괜찮다라고 70.7%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74.2%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 74%가 그렇다고 응답해 주셨고 2012년 조사 결과에 비교했을 때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 15.7%가 상승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 인식은 좋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다소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질문에도 2012년 결과 대비 다소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광명시 가족정책 방향과 가족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중요한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이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울 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 김봉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제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이런 포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은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님들 두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실 두 분 연구자님을 소개해 드리고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이고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의 지역 특성과 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2019년도로 가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은 45세에서 49세 집단으로 연령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0세에서 34세의 인구가 2000년도에 2019년도로 가면 물론 이들 인구 집단에서 들고 남이 있어서 전입과 전출이 있지만 약 20년 동안에 이 30세에서 34세는 50세에서 54세로 변동하는데 그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로 나가는 18,000명으로 시작했던 인구가 13,000명으로 이제 줄어들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줄어들면 알 수 있고요. 그 30세에서 34세 집단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나갔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0세에서 4세 집단이 13,000명으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집단으로 가면 20세에서 24세 그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되겠죠. 9,700명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과 전출은 있지만 일정 연령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30세가 유출되면서 젊은 생산 인구가 유출되면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인구는 고령화에 의해서 중장년층이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축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둘 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 가족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외국은 시민들이 인지한 성적 불평등의 가족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가족 유형과 뭐 이런 것들을 그 인종과 소득 계층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저출산 해결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 정책의 방향을 조금 더 그 다음 장입니다. 가족 정책의 방향을 우리는 아동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외국에서 맞벌이를 지원하는 이유는 아동 발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다루어진 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차원에서만 가족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강조할 때 우리가 그것이 독박 육아를 벗어나기 위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달이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강조하는 워딩 중에 하나인데 차별과 불평등의 위치에 있던 여성의 관점 못지않게 발달 주체로서의 아동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견지이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을 실현하는 여성의 피로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의존하는 아동 행복의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정책적 무게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그 건가 다가가 향후에 주안을 두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 수혜자의 양적 확보와 질적 서비스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의 양적 확보 없이는 투입 대비 산출은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수혜자의 토탈 케어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을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연결시켜서 센터 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을 꼭 사업 계획의 목표에 넣으셔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중앙정책의 정책 기조와 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가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 목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광명시 안에서 지역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특성을 잘 통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10가지의 광명시 가족정책의 방향을 10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자가 지금 현재 4분이 계신데 지정 토론은 두 번째 주제 발표까지 듣고 통합적으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님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고요.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용순입니다. 이 광명시하고는 굉장히 좀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무자 센터장님과 오랫동안 그런 협업을 하고 또 저희 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무엇보다도 광명시의 어떤 가족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나름 좀 많은 식견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도 및 광명시 가족 정책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초국적 이주와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로 보지만 토론자분들은 제 전체 글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주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센터가 지원 거점 센터, 그러니까 시도 17개 시도에 거점 센터가 있고 또 지자체별로 이제 센터가 구성되어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거점 센터에서는 이제 특성화 사업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 지원 관리를 거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가장 전방에 나가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가족 정책, 성평등 인권에 대한 내용들, 사회통합 정책,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역량을 확보해가지고 사회에서의 자기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 정책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 해서 이게 이제 한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가족 지원센터하고 이제 합쳐서 다가센터라는 이제 용어를 일명 쓰기도 하는데 통칭해서 이제 가족센터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해가지고 주로 이제 통합형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말씀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하고 지자체 정책들하고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제가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를 위하여라고 한 하나의 제안을 던졌어요. 근데 그다라는 것을 제안을 던지는 입장이고 아마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는 네트워크라든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명시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 그다음에 광명시장님을 비롯해서 광명시에 뜻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광명시를 만들고 또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초국가적 도시로의 광명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 중에 하나 굉장히 묵직한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 정책이 광명시만의 어떠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또다시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후속 과제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 4분의 지정 토론자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4분의 토론자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광명시 의회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이신 이주희 의원님으로부터 먼저 지정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혼 가정의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50% 이상이 비혼 가정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가정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혼모 등 비혼 가정 및 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합니다.
인구 절벽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접근할 시기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촘촘한 아이 돌봄 시스템의 필요입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부모 및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에 대한 부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넷째, 연령대별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필요입니다. 1인 가구는 계속하여 증가 추세이며 광명시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나 어르신 위주의 사업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2019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다문화 가정은 2,402가구에서 6,630명입니다. 광명시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폭넓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관광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강은희 센터장님께서 그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슈를 모두 다루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내용들이 확대되어야 되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가족정책 제안서를 양적 연구를 통해서 발간한 바 있는데 거기서 의미 있게 찾은 내용이 뭐였냐면 일반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첫 번째로 요구하는 욕구가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일반 가족과 전혀 다른 욕구로 특성화된 욕구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큰 어떤 가치 아래 이 이슈들과 욕구들을 맞춰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특화된 서비스는 사실 가족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주민 정책 이쪽으로 포함시키고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박노자 교수님이 여유의 빈곤이라는 전환의 시대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가족들은 단순히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로 나뉘지 않는 관계의 빈곤, 정신적 빈곤, 정보의 빈곤, 문화적 빈곤, 다양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어떤 다문화 비다문화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가족의 다양한 빈곤, 다양한 욕구, 다양한 이슈를 가족센터가 따라가야 되고 그 안에서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의 통합은 정말 공존하는 의미로 평등하게 가야 되겠다.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당연한 권리라는 개념으로 실현을 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명시가 또 광명시 안에 있는 이 가족센터가 이주민 수가 광명시가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 시흥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로는 많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성숙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이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현실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광명시의 시민 대표님으로 지금 진선임 선생님이 나와주시는데요. 진선임 선생님의 가족 다양성 인식이라는 제목이네요.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의 개념이 더 다양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조사에서도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광명 시민들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리 씨 경우처럼 비혼모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사회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비혼모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혼모뿐만 아니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 형태의 생활 동반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족제도를 위협한다는 우려로 법안이 발의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며 정책과 현실의 갭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 자체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 가족 다양성 인식에 대한 우리 시선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가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의 준비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경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3년 전에 경기도 청소년 독도수호대 지도교사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몽골과 필리핀 등의 다문화 이해 강사님을 모시고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음식 등을 소개받고 문화를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특별한 문화 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그분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리 광명시라는 이 지역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라는 마을 공동체였어요. 우리 문화에 이미 함께하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 문화로 수용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의미는 그분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였다라는 마음의 동화와 함께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차별 없이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계기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광명시의 정책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협성대학교 박상기 교수님께서 가족센터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 가족에 대한 개입 의사를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표명한 최초의 법적 장치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나 다문화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각종 많은 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 2019년 6월 12일에 여성가족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복합 SC 사업에 가족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생활 SOC 사업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0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이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또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족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돌봄이나 소통 등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공간, 부모나 노인, 자녀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가족 상담과 교육 공간, 그리고 돌봄을 기본으로 한 기본형이 있고 또 확장형으로는 이웃 세대 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목적 소통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정 토론 주제 발표와 4분의 토론이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온라인 플로어 창에서 채팅창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이민청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 김영순 교수님 발표해 주신 김영순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패널의 토론자 선생님이 질문도 주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민청의 개념은 그 제도적인 이민청,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서화된 거와 사실 그 뭐 공간적인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민청을 생각하면 서울시청 안에 서울시민청인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는 곳이에요. 공간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 광명시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들이 와서 문화다양성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이런 거는 물론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그걸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은데 그런 걸 운영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얘기해보면 새로운 걸 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있는 거를 통합하고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제가 제안하고 있는 8가지 요소들, 그 이민청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해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 법무부에서 추구질하던 그런 어떤 이민청 단위, 일자리를 늘리는 이민청 단위가 아니에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는 그냥 이민자 통합 지원센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민청이라는 개념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정말 뭐 기관으로 이렇게 하나로 승격하고 그런 거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안 가져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 이런 시스템들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또 이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 서로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예. 자, 이 이외에도 지금 플로어 창에는 채팅창으로 많은 질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질문하시는 이 많은 질문들에는 이 관계 기관에서 그 다문화 가족센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후에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현재 4분의 토론을 거쳤는데 이에 대해서 이 두 규정 발표하신 분들께서 발표자께서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그걸로 가름하시겠습니다. 아까 뭐 토론자 분이 제게 주신 것도 이민청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이민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예전에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개념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기관의 형태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요. 아까 충분히 제가 구두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분의 그 발표를 맡아주신 양정선 박사님, 김영순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주희 의원님, 강은희 센터장님, 진선임 선생님, 박상기 교수님, 그리고 김인혜 팀장님, 가족 다양성 조사와 다문화 가족 욕구 실태 조사까지 조사와 발표까지 해주신 김인혜 팀장님까지 오늘 모든 2020 광명시 가족 포럼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온 많은 다양한 그 의견과 또 다양한 제언들, 이런 제언들이 모두 광명시 모든 가족이 몸도 맘도 행복하고 건강한 그러한 광명 시민의 하나하나의 어떤 욕구들이 채워지는 그런 광명시 가족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추석이 오늘의 포럼이 추석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좌장 김봉화입니다.